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보면 제가 예전에 스웨덴 사람을 만났을 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이제 농담처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네. 뭐 이제 좀 아는 분이죠. 막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유감이 많어 난. 왜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웨덴 산업이 이제 부침이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든 A라는 산업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럴 수 이렇게 있죠. 어느 되는데 나라나.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북유럽의 이제 철강과 그 다음에 조선업 강국이었어요. 그 말묘의 눈물. 네, 그 말메가 스웨덴 최남단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이제 외래순대교로 연결되는 그 동네인데 스웨덴이 70년대 이제 일본의 조선업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네. 했는데 거기에 한국까지 네. 뛰어들면서 카운터 펀치를 펀치를 날렸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조선업이 몰락을 이제 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에릭슨을 비롯한 이제 이런 전자 IT 기업들이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여기서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거치면서 삼성이 막 대한민국의 이제 전자 네. 업체들이 이제 대거 이제 몰려가면서 여러 가지 경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유감이 많을 수밖에 없네. 스웨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한국에.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와중에도 어떻게든 사회를 잘 이끌고 나가면서 이제 경쟁력을 이제 유지해 왔다라는 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되게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말씀드린 것만 해도. 네네네네. 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처음부터. 예. 를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의 이제 운명을 가른 것은 네. 19세기 정도에 이제 있었던 큰 이민의 행렬이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이제 스웨덴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나 19세기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큰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좌파, 그렇죠. 우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생각이 수 다른 있으니까. 것들이 있고 당연히 공장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좌파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잖아요. 네. 예, 보통 이제 우파에 이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그냥 말로 싸우다 끝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총칼을 들고 싸우다가 이제 내전으로 번지기도 하고. 네.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이 게임이 끝났어요. 한순간에. 예. 왜 그랬냐? 이 스웨덴이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입니다. 농사 짓기 어렵잖아요. 땅이 춥고 축축하고. 저 북유럽 쪽에. 예, 북유럽 쪽이니까 생산성 낮고. 예, 물론 땅은 넓지만. 그런데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자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17년인가부터 이제 그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줄 서면 갔어요. 아, 그냥 배 타고 가면? 네, 배 타고 가면 배표만 사면은 일단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저 북쪽 네. 여기가 이제 미네소타죠? 미네소타. 예. 미네소타가 스웨덴이랑 기후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북부니까. 네, 적당히 춥고 적당히 습하고 예. 토질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근데 땅은 가면은 그냥 막 줘. 그러니까 미네소타 땅을 그냥 줬다고요? 저 예. 화면 좀 다시 넣어주세요. 옛날에 이제 중서부 지역 개척하면서 예. 많이들 이제 간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서부의 거대한 땅들을 뭐 그냥 와서 농사만 지으면은 나눠준다더라. 예. 라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앞다투어 이제 땅 팔고 농민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가 어떤 지도냐면은 스웨덴 사람들의 이 비중이에요. 스웨덴계 미국인. 아, 예. 스웨덴계의 비중, 저 찐할수록 그쪽에 많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7% 이상이라고 그러죠. 7%요? 그래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그 아메리칸 풋볼 NFL 팀이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잖아요. 예, 바이킹스. 예, 바이킹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선수들. 금발에 예. 파란 눈에 예. 덩치가 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미네소타 가면 실제로 그래요. 아, 그런 분들이 많이 사람들 계세요. 그러면서 좌우에 인구가 한 뭐 500만도 안 되던 상황에서 예. 한 300만 정도 됐죠. 그 당시에. 한 100만 명 가까이가 훅 빠져나갑니다. 스웨덴에서. 예.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농사 돼요? 짓던 사람들. 예. 우파들이. 우파들이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남은 좌파들은 대도시 노동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만 이제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되는 일이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남은 거예요. 대부분 남은 거죠. 그러니까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처럼 뭔가 어디에 기대해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맞서기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적절히 타협보자. 어떻게 보면 남아있던 사람도 좌파고
좌파니까 남아있을 수도 있겠고 기득권이 있으니 떠나가진 못하고 남아있는데 네. 남아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좌파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제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좌파 그러면은 이제 평등을 강조한다라고 예. 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웨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입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작은 나라야. 자기들은 땅 파면은 물론 뭐 나오는 건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잘 살 수 없어. 네. 결국은 수출을 해서 돈을 외국에서 벌어와야 돼. 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옛날부터 알던 나라예요. 그래서 나가면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독일, 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랑 경쟁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도 이 스웨덴 좌파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주 5일제, 예. 뭐 하루 8시간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스웨덴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주 8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주 5일째 하면은 우리는 큰일 난다. 우린 큰일 난다.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 쟤네들한테 똑같이 해서는 쟤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들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독특한 이제 그러한 이제 시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네. 결과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각자의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게 스웨덴 복지사회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사회라 그러면은 그냥 퍼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웨덴의 복지는 기본이 뭐냐?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을 최대한 맞춰주는 거예요. 장애인. 다른 역량은 다 똑같은데 뭐 다리가 불편해. 그러면 너는 이동하기가 쉽게 도와주면 너든 다른 사람이랑 사람이랑 함께 일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 이런 복지사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답이 나와요. 모두가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크는 거.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예. 성장시켜주는 게 예. 국가의 몫이고. 예.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픈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동을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복지의 맹점 중에 하나가 네. 많은 사람들이 복지가 잘 나오면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되겠네. 네. 이렇게 복지의 함정에 빠진다는 건데. 그렇죠. 스웨덴에서 노동 안 하려는 사람도 그럼 있을 거 아니에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살 수는 있는데 네. 근근히 살 수 네. 있게요. 네,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한 복지라는 것은 40년 가까이 열심히 끊임없이 근로소득을 올리면서 이 납부했던 연금을 납부했던 사람들한테만 나오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보면은. 좀 그래프가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예.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소득 비례와 적립연금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예. 자건 어떻든 간에 이 스웨덴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총 소득의 18.5%만 딱 걷어요. 더 이상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우리나라 IMF 같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번에 세금제도 개편 그 연금제도 가지고 이제 미래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금이 돼 근근히. 예. 그래서 일단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연금이 깎여요. 자동으로. 그건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속한 룰에 따라 가지고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적립식이죠. 연금 소득이 연금이 막 수천조 쌓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연금공단에서 이제 운용해가지고 또 수익도 벌어오고 그걸로 이제 하는데 몇 년 있으면 고갈됩니다. 라는 시스템인데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부가식입니다. 1년에 걷어가지고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오래 걷어서 오래. 물론 이제 한 3, 4년치 정도의 이제 완충 장치 정도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정말 완충일 뿐이지. 그래서 적게 거치면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우리는 당신은 지금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라고 기대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매년 공무원 임금 상승되는 만큼 물가 상승률만큼 드립니다. 같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니 미래에도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이건데. 그렇죠. 스웨덴 사람들은 그러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만 하겠네요. 장기간 내가 많이 낸 사람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좀 요즘에 좀 덜 하게 돼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 좋아졌어. 뭐 그래서 세금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올해 거둔 액수가 줄어들었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럼 자동으로 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 처음에는 아니었고요. 아니에요?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스웨덴이 IMF 같은 우리로 따지면 IMF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외환위기는 아니고 이제 북유럽 특유의 또 이제 모습인데 북유럽은 버블이 자꾸 생깁니다. 금융 버블이.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80년대 후반 한 87년, 8년 요때까지만 해도 되게 타이트하게 국가가 이제 모기지라든지 이런 개인의 어떤 대출 이런 거를 규제를 해왔어요. 은행 영업을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는 관치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자유화 추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니까 스웨덴 정부도 이제 그걸 풀었어요. 그래서 은행들도 자유롭게 대출을 해주고, 사람들도 그걸 따라서 자유롭게 뭐 집을 사든 뭘 하든 이제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게 1980년대 후반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기다가 90년인가 1990년인가 그때 이제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IMF처럼 이제 뭐 금리는 뭐 70% 이렇게 이렇게 오르고, 뭐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이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연금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상황이 되니까 정치권들이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과거에 그걸 도대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정도의 위기 아니면 국민들이 그걸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 하지도 않고. 그렇죠.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스웨덴식의 복지 모델이라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뭔가 적용하는 거는 거의 뭐 이건 불가능하겠네요. 쉽지 않다.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복지 사회라는 어떤 우리가 들으면 되게 좋아하는 이제 단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복지 사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핵심이 있는데, 복지 사회 북유럽 국가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것들은 몇 가지 점을 보면은 일단 인구가 적어야 됩니다. 제일 많은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인구 한 1,000만.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제일 인구 많은 게 1,000만 스웨덴. 예, 스웨덴. 예. 다른 나라는 뭐 400만, 500만 뭐 이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를 잘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서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요 다.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믿어요. 그래서 뭐 덴마크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는 만약에 누구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사업하자.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합시다. 네. 라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계약서 이렇게 쓰는데 제대로 안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양쪽에서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미리 검토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죠. 덴마크 사람들은 오케이 악수. 그러면 끝이에요. 딜 된 거예요? 예, 끝이에요. 당연히 이건 약속을 지키는 거고,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도 악수했잖아.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계약서 없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신뢰 사회라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고신뢰 사회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은 되게 균질해야 돼요. 사회가. 균질. 예. 서로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비슷한 외모, 뭐 비슷한 어떤 백그라운드, 뭐 우리는 하나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좀 되게 밖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있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깔고 앉은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깔고 앉은 거예요? 땅 파면 뭐가 나와야 자원.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뭐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핀란드는 나무만 잘라 팔아도 사실 국민들 굶어 죽일 일은 없죠. 뭐 노르웨이야 말할 것도 없고. 거긴 또 이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연 자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어요. 아하. 왕이 있다는 건 뭐냐? 과거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서로가 타협을 본 거죠. 입헌군주국. 그래, 왕은 뭐 존재를 하지 말자 내버려 두자. 굳이 우리가 프랑스처럼 왕복을 칠 필요는 없잖아. 뭐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필요는 없어. 서로가 익스큐즈하고 적당하게 양보하고, 이러한 이제 공동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보자라고 하는 사회적 타협이 이제 가능한. 뭔가 정신적으로도 뭉칠 수 있고, 그렇죠. 구심점이 있고, 네.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북유럽 모델은 아니다. 그래서 네. 북유럽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네. 연봉을 얼마 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 연봉을 이제 평균 세전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아주 단순 모델로 계산해보면, 비용 이런 거 빼고 계산해보면, 스웨덴에서 그 정도 소득 올리시는 분들하고 비교해보면은 우리가 한 2배 세금 더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한 700~800만 원 정도, 예. 정도 버시는 분들은 한 6배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소득인 예. 분들이 북유럽식 하자, 예.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1,000만 원 중반대 아까 말씀하신 3,700~800 해도 거의 소득세 안 예. 내죠. 그리고 이제 스웨덴은 일단은 상속세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과거에 있던 부유세도 지금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상당히 지금 낮아진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본소득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대한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의 다 소득세로 뽑아내고.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는 가차없이 걷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재산소득,
예, 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되게 역진적인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부가가치세 25%. 그러니까 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부가세라는 게 일종의 소비세잖아요. 예. 25%라고 하면 네. 정말로 부자에서 돈이 많아서 요만큼 소비하는 사람한테도 25%. 네. 돈이 요만큼 있어서 요만큼을 필수 소비해야 되는 사람한테도 예. 25%잖아요. 예. 이거 되게 역진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는 방법 중에 가장 편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걷을 수 있는 게 부가세니까 부가세를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은 다 20% 이상을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이제 면세냐 부가세 대상이냐에 따라서 0%냐 10%냐에 따르지만 그렇죠. 여기는 0에서부터 5%, 7%, 10%, 15%, 17.5% 되게 다양해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어린이들, 뭐 꼬꼬마들 이제 그 영유아들 써야 되는 기저귀 네. 이런 건 부가세 당연히 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은 부가세가 면세든지 아주 낮게 적용되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아예 0%든지 10%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품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세금을 단순히 많이 걷는다. 그런 걸로 이제 이런 북유럽 사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복지 천국을 닮아가자고 한다면 저소득인 분들도 세금 6배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스웨덴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들 많고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자산가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면 자산가들이 도망갈 것이다라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죠. 스웨덴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산가들에 대해서 세금을 막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상당히 있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토피아는 없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걸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이 이 신간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준영 박사님의 신간. 네. 근데 최소한의 질의 중에서 스웨덴 얘기 하나 했는데 지금 거의 50분이 갔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죠? 오늘 콘텐츠 많이 뽑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 책은 여러분 사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예.